자, 그러면 한국사 기초 영어, 용어 몇 가지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고대과 공부하실 때는요, 세기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될 거예요. 세기. 여러분들, 한 세기면 요게 몇 년이에요? 100년이죠. 그죠? 그러면 올해가 2019년도니까 몇 세기예요? 21세기죠. 그러면 세기를 표시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표기해요? 이 C자를 위자로, 위로 올리게 되고요. 이 100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0이죠. 세기를 표현할 때는 플러스 1 해가지고 요걸 세기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플러스 1을 하게 되는가? 우리가 서기년을 쓰죠. 그 서기년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탄생 기준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0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예수 탄생이에요. 99년까지를 1세기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9년까지를 2세기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100단위가 0이잖아요. 플러스 1, 1세기. 여기는 100단위가 1이니까 플러스 1 해가지고 2세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대과를 공부하실 때는 초기, 그 다음에 중엽, 후기, 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딱 결정이 된 것은 아닌데 되게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저쪽이면 초, 그 다음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저쪽이면 중, 그 다음 75년 이쪽 저쪽부터 끝까지는 후기,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90 몇 년 이런 식으로 되면 말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래요? 494년. 그러면 요걸 세기로 표현하면 몇 세기죠? 5세기. 5세기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말 이렇게. 그러면 313년이면 4세기 초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 다음 554년이면 6세기 중엽 이렇게 표현했겠죠. 자, 금방 제가 이제 몇 가지 연도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연도들은 앞으로 고대과 공부하시면서 중요하게 다뤄질 연도입니다. 아까 초기 국가 중에서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그 부여가 고구려에 이제 편입이 된 시점이 494년이에요. 그리고 313년에는 고구려 미천왕이 랑랑이라고 하는 중국의 군현을 축출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554년은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 사이에 관산성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던 시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세기 초, 중, 후기, 그 다음에 구체적인 연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고대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게 될 겁니다. 자, 다음 2번에 보시면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있어요. 자, 아까 서기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뭐였었죠? 예수 탄생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 이전을 기원 전이라고 하고 예수 탄생 이후를 기원 후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선사시대를 공부하실 때 혹은 초기 국가를 공부하실 때는 기원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기원전을 BC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BC, Before Christ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원 후는 AD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되게
기원 후 같은 경우에는 AD 몇 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냥 AD를 생략하고 몇 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강의를 할 때 기원 전은 BC 몇 년 혹은 몇 세기 이렇게 표현할 거고 기원 후 같은 경우에는 AD를 표기하지 않고 그냥 연도를 표기하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3번을 보시면 간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간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 간지난다 이 개념이 아니죠. 자, 지금부터 간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10간 혹은 1000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지라고 하는 것은 12지. 그죠? 이 간하고 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게 뭐예요? 지가 익숙하죠. 12지.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동양사회에서는 연, 월, 일, 시를 간지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간지를 표기하는가? 그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간지란 10간과 12지를 조합한 것이다. 10간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보겠습니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10가지죠. 그 다음 12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해서 12개 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띠 있죠? 띠. 그 띠가 12지 중에 하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분은 띠가 무슨 뜻이세요? 네, 개띠. 그러면 여기에 개가 뭐죠? 술. 그렇죠. 한 분한테 더 물어볼까요? 우리 무슨 띠세요? 네? 닭. 닭이면 뭐예요? 닭? 유. 네. 그러면 지금 10개의 간이 있고 12개의 지가 있는데 이거를 간지로 표현할 때는 간 한 글자하고 지 한 글자가 묶여가지고 간지로 표기가 돼요. 그러면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겠어요? 갑, 자. 그 다음은 을, 축, 병, 인, 정묘, 쭉, 개, 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개가 지금 10간의 끝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갑, 술, 을, 해, 그 다음에 병, 자, 정, 축, 무, 인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연결이 돼요. 그런데 갑자년이 다시 갑자년이 되려면 60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갑자년이 다시 갑자년이 됐다. 이거를 환갑이라고 해요. 그래서 60세를 우리가 환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냐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간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임진왜란은 여기에 임, 그 다음에 진, 임진년에 일어난 왜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임진왜란이 아까 1593년이죠. 1592년이었잖아요. 그러면 1593년은 간지로 표현하면 무슨 해가 되겠어요? 임 다음에 개니까 개. 그 다음에 진 다음에는 사니까 개사.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연습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역사적 사건 중에서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을사늑약이 연도로 보면 1905년입니다. 그러면요, 1906년은 간지로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1906년.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사 다음은 오가 되겠죠. 이게 1906년입니다. 그 다음에 1907년은 정. 그 다음 이 뒤쪽에 오는 거는 미. 그래서 이 1907년에 정미 7조약, 정미의병 이렇게 이제 역사 용어를 쓰게 돼요. 그러면 1908년은요. 정 다음에 무죠. 미 다음은 뭐죠? 신. 이게 1908년이고 그 다음에 1909년은 무 다음에 기. 신 다음에 자 신유. 그죠? 그러면 1909년이고 이 1909년에는 뭐 기유, 각서 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910년은 우리 국권 피탈당한 고해죠. 그러면 경, 무, 기, 경. 그 다음에 유 다음에는 술. 그래서 경술, 국치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간지를 만드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만약에 선후관계를 몰랐다. 근현대사에서 나오는 사건들의 선후관계를 몰랐다.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보시면 용어를 가지고 선후관계를 따질 수도 있거든요. 아셨죠? 우리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래요? 10간하고 12지 하고. 준비되셨습니까? 준비 시작.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지,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거기에 예지를 하나 소개해놨는데요. 올해 2019년도는 기해년입니다. 그러면 2020년은 간지로 무엇입니까? 기. 해. 올해가 돼지해죠. 그죠? 그러면 내년에는 경. 일 끝났네? 자, 이렇게 되겠죠.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보실 것은 이제 종교, 학문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4번에 보시면 선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사를 공부할 때 고대국가나 고려시대까지는 불교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려 후반 이후에는 이제 유교, 그 중에서도 성리학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 국가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중요하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선종이라는 게 무엇이고 성리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요거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한 종파예요. 혹시 불교 신자 있으세요? 우리나라에 불교 신자가 약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로 강의를 200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8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해마다 제가 들어가는 강의마다 불교 신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천도교 신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종교도 봤거든요. 대종교. 근데 불교를 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의 문외한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이제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학술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많으시죠? 여기에. 기독교 신자? 한 분. 그러면 기도를 누구한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기도를 하시죠? 네? 하느님에게 저 합격하게 해주세요. 예뻐지게 해주세요. 잘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절대자죠. 이 기독교나 천주교, 그 다음에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유일신이 존재를 합니다. 그 유일신이 하느님으로 불리기도 하고 알라라고 불리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유일신 종교가 아니에요. 이 불자를 보시면 앞에 이 부수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즉 불교에서는 누구나 깨달음을 얻는다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중에서 가장 익숙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실 거예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도의 한 작은 나라의 왕자 출신이었고 사람이었죠. 근데 깨달음을 얻으셔서 부처가 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 불교. 도대체 깨달음을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을까? 이 방법론에 따라서 크게 종파가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하나는 교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어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그 방법론에 따라서 교종과 선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교종이라고 하는 종파는 보통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과거에 이미 깨달음을 얻으셔 부처가 되신 분들의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깨달음을 얻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미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신 분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불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교종불교에서는 불경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게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불경을 이해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불교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죠? 인도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그 인도의 불경들은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언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도의 불경을 중국의 승려들이 가지고 가서 한자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한자로 적어 놨을 때 원래 뜻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음만 따가지고 적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 나무,
아미타불. 근데 이 나무라고 하는 게 불경에 보면 남령 남자에다가 없을 무자를 씁니다. 없을 무자 약자예요. 그러면 남쪽에 없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에게 귀하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음만 따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불경을 이해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단기간 내에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워요. 오랜 기간 동안 한자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불교에 대한 이해를 가진 다음에야 비로소 불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근대 사회에서는 신분제도가 유지가 돼 있죠. 그러면 불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일 거고, 정근대 사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배계급에 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교종불교 같은 경우에는 지배계급의 종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선종불교에서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스스로 오랜 기간 동안 참선을 해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종파입니다. 참선. 그러면 스스로 참선을 해야 되겠죠. 자, 거기에 보시면, 자, 참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불립문자 견성오도를 강조하였다. 이 뜻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게요. 선종에서 강조하는 용어들입니다. 불립문자, 견성오도, 먼저 불립, 세우지 아니하다.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다. 이 말은 문자로 기록된 불경을 이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견성, 인간의 본성을, 견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깨우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깨우치는 것, 그게 바로 불도를 깨우치는 것, 오자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연결해서 해석을 해볼게요. 문자로 기록된 불경을 이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을 깨우친다는 게 불도를 깨우치는 것이다. 그러면 불경 대신 인간의 본성을 알아 불도를 깨우치는 방법,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참선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선종종파는 지배계급이 아닌, 특히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종파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고대과 공부하실 때 지배계급 중심 교종종파, 그 다음에 신라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걸 하대라고 하거든요. 선종종파가 유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교종, 선종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보실 것은 이제 성리학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아시겠어요? 인변이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뜻일 것 같죠?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선비유자예요. 선비.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배울 학자를 쓰면 유학 이렇게 읽는 거고, 그 다음에 가르칠 교자를 쓰면 유교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본원적인 질문으로 유학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유교라고 하는 표현도 쓰죠. 그러면 이 유가 학문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네? 우리가 한국사 공부할 때 유학이라는 표현도 쓰고 유교라고 하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학은 학문이고 교는 종교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유가 학문일까요? 아니면 종교일까요? 네? 학문? 종교? 우리나라에 유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백만 됩니다. 본인이 유교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유교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유교를 믿는다고 생각하냐면 집에서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제사를 지내면 유교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유가 학문인가 종교인가 관해서는 아직도 그 서울에 가면 성균관 있죠. 그 성균관에 유생들이 아직도 있어요. 갓 쓰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피 터지게 아직도 싸워요. 그 싸움에 우리가 낄 필요는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학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대개 학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할 때 학을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지는 않고 이데올로기, 정치 이념 이렇게 해석할 때 유교라고 표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잠깐 중국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왕조가 어디예요? 혹시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세계사 공부하신 분? 미치지 않고서야 세계사를 선택하는 경우는 없죠. 그 사회 선택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혹시 수능 보셨습니까? 그러면 문과였어요? 이과였어요? 알겠습니다. 이과는 해당 사항 없을 것 같고 옆에 있는 남학생이네요. 문과. 그러면 사탐 뭐 선택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은요? 네. 문과. 사탐 과목 혹시 공부하신 거? 아, 기억이. 우리나라 교육의 큰 문제점이네요. 그렇죠? 그래도 꼭 물어보고 싶네요. 학생은요? 이과. 그러면 우리 학생은? 경제하고 경제질이 특이한 조합이네요. 네. 제일 선택 안 하는 과목들만 선택을 하셨네요. 그 경제질이 밑에 선택자 수로 보면 세계사가 있거든요. 제일 선택 안 해요. 왜 그래요? 내용 엄청 많거든요. 그 다음에 동양사는 또 그런대로 괜찮은데 서양사를 공부하면 이름들이 또 겁나 길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에 대해서 다 무지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기초적인 거, 어차피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그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왕조로서 하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라는 이제 막 중국에서 그 실체를 확인한 거고요. 관련된 유물,
유적들을 발굴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 하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 이거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중국사의 시작을 은나라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은나라의 수도가 은허라고 하는 곳이었고 거기에서 갑골문자라고 하는 게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이 은나라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이 은나라 다음에 나온 왕조가 주나라입니다. 이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앞으로 이제 조선시대사 공부하시게 될 텐데 이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 주나라입니다. 그래서 조선 초에 그 조선 건국 주도 세력은 주례를 중시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주례라고 하는 게 주나라의 제도, 통치 이념들을 정리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례는 중국 주나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 한편 이 주나라에서는 봉건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운영이 됐습니다.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주나라에 왕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주나라의 왕이 자기의 친척들, 그 다음에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가 이제 강성해지는 과정까지의 공신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왕족이나 공신들을 각 지역의 제후로 임명을 합니다. 이 제후들을 공이라고 불렀어요. 공. 그래서 이 주나라의 왕실은 각 지역의 제후를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제후들은 주나라 왕실을 보호하면서 이 북방민족의 침략을 막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렇게 운영되는 시스템이 봉건제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봉건제도가 운영이 될 때는 가까운 왕족, 그 다음에 공을 세운 공신, 그러니까 그 관계가 끈끈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혈족의 개념이 점점 무뎌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신들의 후손이라고 하면 이 주나라 왕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게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 주나라 왕실이 약화가 되면서 각 지방의 제후들이 서서히 독립하는, 즉 분열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시대를 춘추시대, 그 다음에 전국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합쳐가지고 춘추전국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춘추전국시대는 이 춘추시대에 5개 나라가 강성했다고 하고 전국시대에는 7개 나라가 강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5개 나라와 7개 나라가 경쟁하던 시대예요. 그러면 전쟁이 자주 발생하겠죠?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겠죠?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겠죠? 그러면 이런 혼란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등장을 하던 시기예요. 그 시기에 등장한 여러 사상들을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제자백가. 자, 혹시 묵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묵가? 사랑으로 통합할 수 있다. 묵가. 그 다음에 도가, 노자 장자 사상. 그 다음에 유가, 공자 맹자의 사상.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등장했던 시기가 바로 춘추전국시대의 혼란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전국시대를 잠깐 소개를 해보면 이 전국시대에 7개 나라가 강성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전국칠웅이라고 합니다.
이 전국치룽 나라들을 쭉 소개해 보면 진, 초, 연, 제, 한, 위, 조, 이 7개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나라가 어디예요? 진나라. 왜? 이 진나라가 통일 왕조를 수립했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아까 주나라 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제후들은 공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 시기는 혼란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공들이 왕을 지칭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하던 시기가 춘추 전국시대예요. 그리고 이 전국시대에 진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제압하면서 통일 왕조를 수립합니다. 그러면 진나라 왕은 다른 왕들보다 높은 단계의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황자를 씁니다. 황자. 근데 황이라고 쓰는 것을 처음 했다라고 해서 진시황이라고 불러요. 진시황. 그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 구하고 그러셨던 분 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진시황이 통일왕조를 수립한 다음에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 뭐였냐면 바로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만리장성 혹시 가보셨어요? 나중에 그 시간 나시면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 합격을 하시고 그 북경 패키지를 한번 가세요. 이 북경 패키지가 비싸지가 않습니다. 특히 11월, 12월, 1월 달에는 19만 9천 원 혹은 9만 9천 원까지 떨어져요. 5성급 호텔 포함해서. 왜 그럴까요? 너무 추워가 아니라 죽어요. 가면 거의 죽어.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만리장성 가보시면 높이도 높이지만 그게 그냥 단순하게 성만 쌓아놓은 게 아니라 그 성을 쌓아놓은 곳 위에 말을 타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견고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엄청 길죠. 그러려면 많은 백성들을 동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백성들인데 그런 만리장성 사업 같은데 동원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안 가면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진시황 때는 이 제자 백가 중에서 법가라고 하는 것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채택을 해요. 한비자, 상황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던 법가, 즉 강력한 법 집행만이 국가를 안정화시키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게 법가 사상입니다. 자, 근데 이제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노역을 시키고 그 다음에 착취를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진시황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2대 황제 때는 진나라가 급격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걸출한 영웅들이 등장을 하죠. 바로 초나라의 누구? 항. 그 다음에 한나라의 유방. 그래서 이 초나라와 한나라가 천하를 놓고 경쟁하는, 그걸 배경으로 해서 영화로도 뭐 초안지 이런 것들 많이 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시면, 장기 두시스 아세요? 빨간 거하고 녹색이 있는 건 아시죠? 그 빨간 거 잘 보시면 한나라 한자라고 딱 적혀 있고요. 파란 거 보시면 초나라 초자가 적혀 있어요. 그 왕 거기에.
자, 그러면 이 초나라하고 한나라의 경쟁에서 누가 승리를 합니까? 한나라가 승리하죠. 그래서 이 한나라가 통일왕조를 형성하면서 이 유방이 한 고조가 돼요. 그러면 이 한나라에서 이제 통치를 해야 될 텐데 이때부터 제자백가 중에 뭐를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였냐면 바로 유가를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통치 이념을 유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유교가 통치 이념이니 공자라든지 맹자라든지 이 유교의 성현들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새기고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한나라부터 이후에 당나라 시기까지는 유학이, 유교의 이제 학문, 유학이 옛 성현들의 말씀 속에서 가르침을 찾는 학문의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훈고학이라고 해요. 훈고학. 그 다음, 이 당나라가 10세기 초에 멸망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통일왕조가 송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송나라는 다시 북송시대가 있었고 남송시대가 있었는데 남송시대 때 여러분들 주자라고 한 분 아시죠? 안 들어보셨어요? 주희, 주자. 그분이 새로운 유학의 학문체계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성리학입니다. 자, 그러면 훈고학하고 성리학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훈고학 같은 경우에는 뭐 논어라든지 맹자라든지 시경이라든지 역경이라든지 이런 유교 성현들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성리학은 철학으로 정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자가 세상에 변하지 않는 본질을 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건 이제 시기가 변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들 세상의 본질을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변화하는 것들 이거를 기라고 해서 이와 기를 통해 우주의 원리 인간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연구한 철학 그게 바로 성리학입니다. 그리고 이 성리학이 언제까지 유행을 하냐면 중국 원나라 시기까지 유행을 하게 돼요.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에 간섭을 받던 시기 충렬왕 때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리학을 처음 소개를 하게 되고요. 이 안향이 소개한 성리학을 신진사대부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리고 신진사대부 중에 급진파 신진사대부인 정도전이 중심이 되어서 조선의 지배 이념으로 정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공부하실 때는 성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해요. 그러면 조선시대 대표적인 성리학자들이 누가 있어요? 이황과 이.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황을 공부하실 때는 이와 기 중에 이를 강조했던 주리론자. 그 다음에 이 이를 공부하실 때는 이와 기를 모두 강조했던 주기론자. 이렇게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아셨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은 불교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유교와 관련된 내용을 보셨습니다. 앞으로 사상사 공부할 때 불교, 유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먼저 파악해 두시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양인, 그죠?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신분제도와 관련된 용어거든요. 법제적인 신분제도인 양천제도에서 천민과 구분되는 신분으로서 신분상 자유민을 뜻한다. 양인은 공민이므로 국가는 국역 부담의 의무를 부과하였고 대신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었다. 자, 그러면 신분제도와 관련된 거 소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선사시대 공부하시면서 청동기 시대가 되면 계급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처음에 이제 계급은 지배계급이 있고 피지배계급이 있습니다. 지배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를 하는 사람들, 피지배계급은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이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그 계급이 발생을 해서 이게 이제 국가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법제화되기 시작하고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1894년 제1차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가 폐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신분이 있었던 사회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뭐 증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 정도가 되면 양반 가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월이 혹은 오월이 혹은 마당쇠 이렇게 불렸던 노비의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 신분제도가 법제화가 되면서 크게 두 가지 신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양인, 하나는 천민. 그래서 양천제라고 표현해요. 이 천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노비거든요. 노비. 노비는 사람이 아니죠. 재산입니다. 그죠? 그리고 천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양인, 양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 양민 중에서는 왕족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배계급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피지배계급 중에서 농민이라든지 장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수공업자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양인들은 조세, 공납, 역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공민이라고 표현합니다. 공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공민이라고 해요. 물론 모든 양인들이 다 공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배계급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피지배계급 중 천민이 아닌 농민이나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은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크게 조세, 공납, 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조세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 다음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집집마다 특산물을 부과하는 제도를 공납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공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역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군역, 하나는 요역이 있습니다.
군역은 뭘까요? 군대 가는 거. 그 다음에 요역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 이거를 요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인들은 피지배 계급인 양인들은 조세, 공납, 역을 부담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공민에 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요, 이 노비와 같은 천민들은 세금 부담을, 예를 들어서 군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요역에 동원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그러면 이 피지배 계급들인 양인들이 국가에 의무가 있다면 권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관리에 진출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농민들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지게 돼요. 법적인 자격만. 실제로는 과거에 응시하기가 어려웠겠죠. 근데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사회제도를 공부하실 때 이 신분제도에서 쓰이는 용어, 양천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납 요역과 같은 이제 세금 내용들은요, 잠깐 쉬었다가 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